강원도 강릉의 펜션에서 수능을 치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의 8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보일러 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정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유급 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릴 상황입니다. 영세 업종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더 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경기도 갈매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베란다에 얼음이 여는 결로 현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 측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야, 먹튀하지 마, 먹튀하지 마. 정보위원장 먹튀하려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은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어제 펜션에 도착해서 함께 묵었는데 오늘 오후 3명이 숨지고 7명은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방 안에서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돼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안타까운 뉴스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3층짜리 펜션입니다. 건물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쯤 이 펜션에서 고3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절대.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서울 대성고 3학년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이곳에 놀러 왔습니다. 부모 허락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션 업주는 어제 오후 4시쯤 학생들이 도착했으며 저녁 7시 반쯤 고기를 구워 먹으며 놀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까지 2층에서 학생들의 인기척을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중간점검차 오늘 낮 펜션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복층에 2층에서 4명, 2층 그 복층 아래층에서 6명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의식을 잃고 발견된 학생 7명의 몸에서는 정상 상태의 10배가 넘는 일산화탄소가 측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압 산소를 이용해서 몸의 산소량을 높이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명은 조금 전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강릉 아산병원입니까? 네, 이곳 강릉 아산병원에는 학생 5명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의식이 없었지만 치료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할 만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정도 지난 오후 5시쯤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과 2명이 교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던 2명은 고압산소 치료 장비가 있는 원주 기독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2기압 이상 높은 장비를 이용해 몸의 산소 투입량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아산병원은 학생들이 의식을 찾을 때까지 고압산소 치료를 반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치료를 거치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대화는 아직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학생들의 몸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5%에서 45%까지 나왔습니다. 3%인 정상 수치보다 10배가 넘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인 탓에 잠이 들면 중독되더라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사고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은 보일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와 배기가스 연통이 분리돼 있어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사고 원인을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강릉 펜션입니다. 올해 7월 문을 연 펜션으로 복층 형태의 건물입니다. 학생들은 2층 거실과 방, 복층 공간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보일러와 배관이 분리돼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펜션은 각 방마다 LP가스 보일러를 설치해 개별 난방합니다. 소방대원이 현장 출동했을 때 배기가스 연통이 보일러에서 분리돼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고 159ppm으로 측정됐습니다. 허용치인 20ppm의 8배에 이릅니다. 원래는 배관이 그 본체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배관이 약간 이제 분리가 된 채로 옆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점검 소홀 등 펜션 주인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문과반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학교 측은 충격 속에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대성고정문은 굳게 닫혔고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하나둘 학교에 도착합니다. 저희 수업 끝나고 갔다 온 거 맞죠? 개별학습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사 등 담당자들을 대성고에 급파해 사태 파악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급작스런 비보에 학교 주변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 학생의 한 동료 학부모는 학교를 찾기도 했습니다. 문과 아이들이 3반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10명이어서 근데 지금 사망자하고 의식불명하고 명단을 알려주시지 않고 있어서 복도를 오가며 마주쳤던 3학년 선배들이 눈에 선한 후배들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참담했죠. 선배들이 처음 떠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오명하면서 얼굴도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사고도 나고 갈까. 우리한테도 자체적인 되니까. 사고를 당한 학생 대부분 수시 모집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의 개인 체험학습 안전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왜 사고를 당했는지가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체험학습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나중에 이제 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가 끝난 고3 학생들의 개인 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가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인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민간인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김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아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 씨,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말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들 명단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민정윗선의 지시라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전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가상화폐가 폭등하자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던 시기입니다. 김 수사관이 보고한 명단은 모두 민간인입니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의 임직원 비리 첩보가 사실인지도 파악하라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는 특감반의 업무 영역인 공기업이 아니어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특감반장한 이후 다른 반원에게 또다시 조사를 지시했다가 해당 반원이 민간기업이라고 하자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란 없다고도 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에는 변명으로 돌아가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추상적인 답변으로 피해가려는 청와대 해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민간인 사찰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는 세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사찰이란 용어는 매우 듣기 거북하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이 우려되던 시기에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관련 동향을 파악한 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관계기관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 시기였다면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조사 지시 역시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서 표적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 생산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정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특감반의 정상적인 직무 감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올해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 등을 이유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당시 환경부가 잇따라 실책하자 윗선으로부터 김 전 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특감반 보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해 표적 감찰을 주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다음 달인 10월에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사실이 아니다. 쓰레기 대란 관련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특감반이 정식으로 직무 감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산도 공항 관련 지시는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전행 등 직무 관련 소문을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검찰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함께 골프를 친 대기업 간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도권 골프장 7,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사업가 최모 씨와 골프 회동 의혹이 불거진 곳 외에 다른 사업가들과 어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골프장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라운딩 기록과 비용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KT 대관 업무 담당 간부인 A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KT 자체 조사 과정에서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각자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게 된 경위와 부정한 청탁이나 향응 제공 등이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부 골프 회동에서 김 수사관이 골프 라운딩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등 기존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게 됩니다. 식당, 편의점, 그리고 조그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그러나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 5일을 일하면 회사는 주말 하루 혹은 이틀을 유급휴일로 줍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날인데 고용노동부는 이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이번 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시급 10,000원에 토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한 기업의 사례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한 달에 69시간 근로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당 임금은 근로자 총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근로시간이 확 늘어난 탓에 시급은 7,16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겁니다. 대입 초봉이 5,200만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도 이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일부 직원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연봉 6,700만 원인 르노 삼성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연이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겨울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일수나 기본급, 성과급 비율 조정을 위해선 노조 합의가 필요한데 반발이 거셉니다. 경제단체들은 생존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최저임금법 시행령. 금액도 10% 이상 오르고 유급휴일까지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이중호가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더 타격을 받는 건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서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44살 윤영택 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한 달에 400만 원 가깝게 나가자 새벽엔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 아르바이트생 6명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장 다음 달부터 10.9% 더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최저시급도 높은데 주휴수당 산입하면은 1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저희들은 폐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족쇄가 이루어지면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북측의 철도 구간을 살핀 우리 열차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일에는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인데 정부가 이 행사에 7억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의식해서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 정도로 생각한다는 당일치기 행사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죠.
상세 내역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공사 기공식입니다. 70년 만에 복원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당시 기공식에 들어간 비용은 6억 원입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열릴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에 남북협력기금 7억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무대 음향 등 행사 비용에 6억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실제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에서 착수식이라 부르고 장관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경원선 기공식과 비슷한 행사 비용을 투입하는 겁니다. 착공식의 성격상 7억 원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통일부는 아직 북측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착수식이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깜깜이 편성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실제 소요 경비는 남북 간 합의할 행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유족들이 북한에 1조 2,4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유족 측은 북한에게 극악무도한 행동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비어 가족. People say, why are you doing this? How can I not? I can't let Otto die in vain. 원비어 유가족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10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1조 2,400억 원에 달합니다. 배상 청구액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원비어와 부모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걸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많은 금액을 책정한 건 북한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원비어 가족 측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사전 심리가 열린 지난 14일 피고인 북한 측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늘 새벽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채택입니다. 북한 대선은 북한 인권 문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4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강제 수용소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장 책임 있는 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준비해온 반박 성명을 읽었습니다. My delegation strongly and totally reject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A/C3/73/L4T. 인권 침해 사례들이 조작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Most despicable false word fabricated by a handful of defectors who escape after having committed in my country. 유엔 총회에 처음 참석한 김 대사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때 이 발언을 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And I state that his statement be referred to item 74C. We are currently under item 74B. 북한 매체들은 북한이야말로 인권의 참세상이자 인류의 이상사회라며 일제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당분간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을 징계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던 이민걸, 이규진 서울고법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나란히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관 품위 손상이 이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13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처 지시로 전 통진당 의원의 소송 선고를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창현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판사도 있었지만 징계 대상 13명 중 5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이나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 내부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뒷조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차성한 판사는 탄핵 청원할 판사님들은 연락을 달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징계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법 내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결로 현상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벽과 바닥에 얼음이 얼고 이로 인해서 온통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LH 측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면서 환기를 잘 시키라고 답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베란다 벽이 온통 얼음투성이입니다. 벽을 긁으니 하얀 얼음가루가 금세 수북하게 쌓입니다. 베란다 바닥도 얼음과 물이 가득합니다. 방열기를 틀어도 소용없습니다. 컴팩트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세탁실 내부가 얼은 상황이거든요.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베란다에 온통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주민들은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처 빨래방을 이용합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올라오니까 곰팡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2년 전 들어선 구리시 갈매지구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결로 현상이 생겼습니다. 1,400세대 가운데 700여 세대가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민들은 단열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강공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단지 단열을 했으면 저희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단열을 요구하는 겁니다. LH는 법적으로는 시공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내부를 계속 습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환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LH는 단열재 재시공은 불가능하다며 방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전기요금과 위험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뜯는 신종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당했다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또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걸그룹 FX 멤버 루나가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부탁 하나 들어줄래? 어떤 부탁인데? 갑자기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매니저에게 570만 원 송금해줘. 다급한 딸의 호소에 엄마는 의심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해 가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피싱 사기인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가 작년 같은 기간에 7배로 늘었습니다. 액수로는 4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해킹을 당해서 혹시나 이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메신저 피싱은 주로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합니다. 거절하기 힘든 급한 사정을 대며 소액을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이렇게 프로필에 빨간 지구 모양이 뜹니다. 이 경우 대화명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하면 아무래도 피해를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심 메시지에 대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대포통장 거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싱 사기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가 요즘 연일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뼈아픈 자성을 바탕으로 제조 부활 전략을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개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불안과 혼선, 뼈아픈 자성도 언급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라는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표현되는 탈원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기업인들을 참석시키고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미세먼지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를 향해선 계란 살충제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혼선과 허술한 관리가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으로 오늘 복당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장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모여들어서 정보위원장직은 놓고 가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기자실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복당 선언 직후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놓고 가라고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친박 철새야 이건. 자한당은 장물합이야? 이 의원은 기자회견장을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앉아.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 못 나와. 기자실에 10분 정도 머물다 퇴로가 확보되고 나서야 밖에 나가서 또 혼란스러우면 안 나가는 게 좋아. 아니 그냥 가시면 돼. 차량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학재 의원을 시작으로 당무에서 손을 뗀 유승민 전 대표, 지상욱 의원 등 너댓 명의 후속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때가 아니다며 거리를 둡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의 복당을 환영했습니다. 나오고서 많으시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은 침 뱉고 집 나간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냐고 못마땅해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갈수록 꼬여가는 카풀 해법에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택시가 들어온 건 지난 1912년. 당시 한 번 택시를 타려면 쌀 한 가마니 값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요금 3,000원. 가까운 거리는 한 끼 밥값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카풀은 이 가격보다 20%가 더 쌉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부를 수 있어 이용도 편리하죠. 또 입장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카풀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택시를 이용하겠나? 택시기사들은 생존을 걱정합니다. 우리를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지금도 손님 없이 질수했는데. 택시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10월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지난 10일엔 50대 택시기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노조 옷하고 카카오 택시 명함하고 들어있네요. 갈등 중재에 나선 정부 여당은 벌써 1년 넘게 대화만 강조합니다. 공론회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 모레로 예정된 파업도 강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해법으로 꺼내든 택시기사 월급제는 오늘 간담회에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오늘 사실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월급제에 대해서 택시기사와 조합 모두 고개를 갸웃합니다. 세금으로 충만하려나 뭐고 거기 회사 택시 월급제 한다고 사탕 발림이나 해놓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진짜 정말 현실성 근시안적인 대책이고. 전국 10만 명인 법인 택시기사들의 월급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월급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도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법을 찾느라 안간힘을 쓴다지만 정부나 국회가 손 놓고 있다라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는 거다. 콤피터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결국 또 혈세에 기대보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혈세 카드마저 통하지 않을 것 같군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중국의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끈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올해로 40년을 맞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방 가속화를 내세우면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공산당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이정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이어갈 의식과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정치, 대국, 핵심, 일치를 의미하는 4개 의식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가지 자신감은 지난해 1인 천하,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 주석의 핵심 사상입니다. 상징구호인 반부패 칼날도 더 높이 들겠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사상 통제와 개방 성과를 통해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가량의 연설에 구체적인 개혁 개방 방안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당한 권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没有可以奉为金科玉律的教科书，也没有可以对中国人民颐使气指的教师爷。 시 주석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신성한 영토는 한치도 떼어낼 수 없다는 국방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기념식에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미 프로농구 선수 출신 야오밍이 개혁 개방 유공자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술계 거장의 작품을 본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조금은 딱딱하고 또 어렵기도 하죠. 요즘엔 작품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움직이는 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등 색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접한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I don't reckon he committed suicide. 고흐의 유화를 스크린에 옮겨 사랑받았던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입니다. 전시 러빙 빈센트는 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벽면을 둘러싼 그림에선 까마귀가 날고 밀밭에선 붓질의 질감마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애니메이션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We had the 6 weeks training of Vincent van Gogh style. We want to do it as close as possible to the original painting. 관객들은 코앞에서 살아있는 고흐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유아와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기법을 보니까 상당히 신기하고 관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르누아르의 작품 위를 걷고 그 위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르누아르가 거닐던 몽마르트 언덕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잘 볼 수도 있고 아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살아 움직이는 거장의 작품을 만나며 관객은 19세기 프랑스를 직접 경험한 듯 흡족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젊어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미꾸라지도 함께 길렀습니다. 추수하고 물 뺀 논에서 2,000마리 넘게 잡아서 당시 쌀 4가마 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메기를 같이 풀어놓았더니 미꾸라지가 2배로 늘어나고 살도 더 통통했다고 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야 기업이 강해진다는 이 회장의 메기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미꾸라지는 억울합니다. 미꾸라지는 내장으로도 호흡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탁한 물에서도 잘 삽니다. 먹이를 찾느라 물을 헤집어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린 물이 고여서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폭로와 청와대 반박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이 가라앉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흐린 물이 가라앉기는커녕 민간 사찰 의혹까지 피어올라 눈앞이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이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씨 문건 유출 사건과 닮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건의 진실보다는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아서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라고도 했죠. 하지만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관은 문건 유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문건 내용도 뒷날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문란은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최순실 사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부 단속에 나섰더라면 국정농단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생긴 소동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꾸라지가 보내는 신호를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곤란할 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12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찌라시와 미꾸라지였습니다. 네, 한파가 쉬어가면 미세먼지가 문제죠. 내일도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와 경북 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발이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강풍까지 불어서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입니다. 어느 때보다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는데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은 밤사이 1cm 내외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화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당분간 강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내일은 남부 지역이 중부보다 기온이 좀 낮네요. 대구 영하 1도, 서울 1도, 춘천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창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추워지는 시점은 다음 주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세먼지 예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오늘은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참변을 당한 고등학생들의 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